2008년 3월 1일 이른 아침 텍사스주 알바에 있는 테리 카페이의 집에 2명의 괴한이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명의 어린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인 페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불을 질렀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테리 카페이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집이 화마로 휩싸이기 전에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테리와 페니는 각 24살, 21살일 때 침례교 부흥회에서 만났고 그들의 강한 신앙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세 자녀, 에린, 매튜, 타일러까지 두어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들의 삶의 초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요일 밤에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참석해 몇 시간씩 온 가족이 복음 성가를 연습했습니다. 부부는 특히 자녀를 보호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에린과 동생들은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기가 시작된 가을의 어느 날 중학교에서 평소 에린에게 관심을 보이던 한 소녀가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에서 동성애는 엄격히 금지되었기에 이 일로 부모는 새 학년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냈고 엄마는 집에서 성경에 근거한 커리큘럼으로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에린은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부부는 홈스쿨링이 친구들보다 뒤처진 에린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퇴활한 성격이었던 에린은 그녀의 부모님 집에 삶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에린은 2007년 7월 16살이 되었을 때 운전면허증과 오래된 쉐비 픽업 트럭을 선물로 받고 패스트푸드점 소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찰리는 아버지와 새엄마, 의붓 형제와 함께 시골에서 살고 있던 17살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소닉에서 만나게 된 에린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찰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에린 또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매우 사랑했고 자신의 소울메이트로 여겼습니다. 찰리는 에린이 휴식하는 30분 동안 매일 오후 소닉에 들렀고 밤에는 그녀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에린과 동생들이 저녁 식사 후 뒷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면 그는 그녀 옆에서 맴돌았습니다. 밤 9시가 되면 찰리는 작별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에린은 보통 전화 통금 시간인 10시까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습니다. 12월에 에린은 부모님에게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 매튜도 친구들이 그립다 하고 아내가 일해서 돈을 벌길 바랬던 테리는 크리스마스 전에 에린을 다시 학교에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신입생으로 등록한 학교에는 이미 찰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찰리는 더욱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손을 잡고 다녔으며 때때로 함께 학교를 빠져나와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렵 테리는 찰리가 늦어도 9시 30분까지는 에린을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찰리는 시골길에서 무릎을 꿇고 에린에게 할머니의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반지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인 페니는 며칠 후 교회 행사에서 에린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발견하고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페리 또한 찰리와 에린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친구 사이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에린과 찰리와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감시하에 만나는 걸로 제안했습니다. 부모에게 화가 난 에린은 17살이 되면 찰리와 함께 있기 위해 도망칠 계획이라고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에린과 그녀의 어머니는 점점 더 사이가 틀어졌고 에린은 눈물을 흘리며 찰리에게 전화를 걸어 페니가 말다툼 끝에 자신을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2월 초 어느 날 페니는 전화 통금 시간이 지난 시간에 에린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페니는 딸에게 외출 금지를 명령합니다.
에린의 자동차 열쇠와 전화기는 압수당했고 몇 주 동안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에린은 그녀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하루에 한두 번 그 주제를 꺼내며 끈질기게 이야기했습니다. 2월 중순경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후배는 그녀가 찰리에게 부모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찰리는 에린과 함께 있고 싶었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린은 그가 구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찰리는 여러 친구들에게 자신이 그녀의 부모를 죽이려 한다면서도 에린과 함께 도망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에린을 임신시켜 그녀의 부모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에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어리고 부모가 살아있는 한 그녀와 찰리는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3일 전인 2월 27일 아침 우연히 페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마이스페이스에서 찰리의 프로필을 보게 되는데 음주와 성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며 에린은 절대 이런 남자와 어울리면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부부는 에린에게 찰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날 놀랍게도 그녀는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테리 카페인은 소음이 그를 깨운 것이 새벽 2시경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들은 우리 침실에 들이닥쳐 총격을 가했고 저를 여러 번 쐈습니다. 그들은 총뿐만 아니라 사무라이 검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페니를 쏜 후에 제 등에 3번, 다리 뒤에 1번 더 쐈습니다. 총 11발을 맞았습니다. 몸에 오른쪽 감각이 없었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그들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페니의 목을 찔렀습니다. 테리는 의식이 흐릿해져 갔지만 위층에서 잠든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매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튜는 안 돼 찰리,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매튜가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우리 집에 헤어짐을 종용당한 찰리가 복수하러 왔음을 알았고 총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피가 머리로 몰려와 쓰러졌습니다. 테리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화염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신을 다해 화장실 창문 밖으로 기어나온 다음 무작정 1시간 거리에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테리를 보며 이웃은 즉시 신고했습니다. 테리는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약 3시간 후 경찰은 찰리와 찰스 바비를 체포합니다. 한편 찰스의 형소유의 트레일러 안에서 에린이 발견됩니다. 꽃무늬 파자마를 입고 금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그녀는 상냥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에린을 가족을 잃은 가엾은 희생자로 여겼습니다. 살인 사건 이후에 납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관이 그녀에게 기억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연기가 가득한 집에서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한 검은 옷을 입은 칼을 든 두 남자가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트레일러에 도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친구 찰리에게 전화를 걸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무언가를 마셨고 이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인터뷰 초반에 눈물을 흘렸지만 그 외에는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야 에린에게서 연기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상했습니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에린의 독성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며 연기 흡입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찰리와 찰스, 바비가 신문을 받는 동안 에린은 조부모와 함께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테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를 몰고 가던 그들에게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에린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녀를 체포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체포당한 에린은 울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편 경찰은 찰리에게 공격에서 살아남은 피해자가 너를 안다고 말했고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찰리는 목격자를 두고 왔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 결국 실토합니다. 사건 전날 전화를 걸어온 에린은 헤어지라고 강요하는 부모님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그들이 죽기를 원한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찰리는 그녀에게 그냥 도망치자고 얘기했지만 에린은 아니, 그들을 죽여라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한 그녀의 말에 다음날 새벽 1시 30분경에 그는 친구 찰스, 그의 여자친구 바비와 함께 에린의 집에 갑니다. 찰리의 친구는 돈이 필요했고 에린의 부모를 죽이는 것을 도와준다면 $2,000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찰스는 그의 은색 다치 네온을 운전했습니다. 찰리는 형사에게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집을 지키는 개가 너무 많이 짖어 운전대를 돌렸지만 에린이 전화를 걸어와 개를 조용히 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는 다시 에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인조는 차 안에서 에린과 1시간 동안 할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찰리는 에린에게 도망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죽기를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찰리가 에린의 부모를 죽이고 찰스가 증인이 남지 않도록 두 동생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에린이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권총과 두 자루의 검으로 무장한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두 남자가 안에서 일을 벌이는 동안 소녀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살인 행위가 끝난 후 찰리는 미리 싸둔 에린의 가방을 들고 나와 그녀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두 남자는 다시 들어가 부부의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고 휴대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가구와 옷,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에린의 집에서 이어진 자갈길을 서둘러 내려갈 때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찰스가 자신과 에린을 트레일러에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에린은 처음에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문에서 찰스와 바비의 모든 진술은 동일했습니다. 살인은 에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살인 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에린 찰스와 바비 모두 구금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찰리와 찰스는 각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3개월 후 바비와 에린은 둘 다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바비는 24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40년형을, 에린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복역 중인 바비는 찰리가 에린에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행이 차를 몰고 돌아다닐 때 도망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일을 할 거야? 라며 물었고 에린은 왜 자꾸 묻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죽이라고 단호했다고 합니다. 바비는 처음 남자친구 찰스의 차에 오를 때 살인 계획을 몰랐다고 합니다. 후에 차에서 4명이 모였을 때 비로소 알게 된 바비는 집에 가려 했지만 찰리가 이미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에린은 살인 후에 의기양양해 보였고 모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비와 찰스에 따르면 그녀의 동생들을 죽이라고 주장한 것은 에린이었습니다. 에린은 부모를 잃은 동생들이 위탁 가정에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이 그렇게 사악하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페의 가족이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수감된 찰리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왜 가족을 죽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녀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허나 추후 그의 변호사로부터 에린이 과거에도 사귀던 남자에게 부모를 죽여달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상당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밀어붙이고 설득하고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저는 제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범행 당일 아침부터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다시는 그녀와 대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과 함께 있기 위해 그녀의 부모가 죽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가족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인지 그는 영원히 궁금해할 것입니다.